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하는 정당이 아닌가 보죠.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내도 대통령과 당판 범야권의 공동 노력 없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 때문입니다. 내년 4월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필승 후보를 찾기 한창인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이 내용부터 자세히 다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격전지를 꼽힌다. 서울이죠.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뭐 한 6% 안에서는 접전인데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28.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접전 양상인 것이고 민심의 향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당이 역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뭐가 있었느냐? 사실상 민주당이 뭔가 부정부패라든가 심각한 범죄가 있어서 사퇴할 때 후보 공천을 안 한다. 뭐 이거를 뒤집는 이제 결정을 내렸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다 실망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걸로 이제 돌아섰는데 네네.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당이 그러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걸 뭐 정치 공세화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조금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뭐 예. 이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거의 유사하게 지금 작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상황이 결정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예. 볼 것 같습니다. 이 추이가 어떻게 변화를 해 가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서울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부산이 아니라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다 묶어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한 주 만에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그 선두를 지금 민주당이 되찾은 상태죠. 그렇죠. 이게 예. 지금 뭐 표본 숫자나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좀 뭐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물론 이 지역만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가 이제 한 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선거가 두 선거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 민주당의 기책사유, 즉 민주당 출신의 시장들의 어떤 성추문으로 해서 이 치러진다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프레임에 따르면 네. 야당한테 유리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제로 내년 4월 7일 날 선거가 열리지만 유권자들은 이 선거가 왜 치러지는 거를 점점 잊어버리고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나왔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누가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걸 이 선거 왜 예. 치러지지 모르고 그냥 예. 당연히 치러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망각해 간다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그러면 누가 더 우리 지역에 유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건데 지금 이제 부산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가장 쟁점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예.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소환을 해서 그 빨리 연구조사비 20억 원을 왜 편성 못하느냐 이게 지금 뭐 원칙에 응한다 뭐 해서 좀 욕설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렇게 다툼이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보면 부산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산 지역을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야당인데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을 가져오겠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힘 있는 여당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원칙에는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적재설 여부를 지금 평가 중인데 예. 가덕도 신공항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되지만 정치적 이슈로 볼 때는 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가 이제 되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잊혀지고 예. 뭘 앞으로 해줄 것이냐, 예. 뭘 이 비전을 보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실제 표심이 상당히 어떤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원래 순서는 이게 아니지만 이 얘기를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 준비된 대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울경 지역,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발언까지 있었어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 녹취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들어보죠. 함께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희망 고문 그만 좀 시켜라 하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 분석하신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당 측에서 이 지역을 탈환을 한다면, 가져간다면 유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 근데 그걸 또 모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사실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항을 좀 확장하거나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예. 가덕도로 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북하고 이제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이번 선거 때 확실하게 공약을 다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선거 전략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저는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사실 지금의 선거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민주당은 좀 자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성희롱 문제로 이제 사실상 자당의 어떤 이 시장이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이라든가 공약이라든가 해도 늦지 않은 것이고 제일 먼저 1호 공약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반성하고 이런 문제들을 재발 방지하는 그런 접근법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선거 공약으로 뭐 네. 뭔가 이렇게 해주는 듯한 그런 것을 먼저 앞세운다면 예. 다른 지역의 민심에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즉 예. 부산에는 뭐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또 그런 효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지역 공약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및 뭐 야당에서는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뭐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더라도 확실한 인물이 있다면 해볼만 할 텐데 인물이 또 눈에 딱 띄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여당은 어떤 정책을 어떤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이 힘을 꺾기 위해서는 결국 인물론, 예.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인물론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여당은 정책 선거고 야당은 바람 선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라는 거의 핵심은 결국 어떤 인물을 낼 것이냐, 이 인물이 어떤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 요구를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일반적인 선거보다는 굉장히 인물이 비중 있는 인물을 내야 된다는 게 하나의 또 원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거 같은 경우에 지역 선거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거물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지역 선거라고 하지만 전국 선거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선 룰을 만들고 뭔가 하고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대선급 되는 인물들을 내야지만이 실제 야당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네. 저는 야당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봅니다. 이게 예. 뭐냐면 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선거가 여당의 어떤 이 시장들의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지만 이 우리가 이 망각의 이 시간이 있거든요. 예. 결국 원인은 잊어버립니다. 선거할 때 되면.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어떤 면에서 얽매여 가서 계속 그 문제만 주장을 하다 보면 네. 결국 지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뭘 할 건데? 예. 당신들 그렇게 안 할 건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확실한 인물을 내세워서 여당의 어떤 정책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만큼 아마 야당으로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담이 더 커졌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선 룰을 확정을 했는데요. 일단 예비 경선에서는 100% 지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본선을 당원 20%, 그다음에 국민참여 80%. 그러니까 당원이 지금 참여하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난이 심하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제 시민들의 어떤 선택이 곧 현장의 어떤 투표의 선택과 굉장히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즉 정당이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어떤 권익이 사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당원들의 어떤 충성도, 소속감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당이라는 것이 저변이 그렇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고자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 국민 경선제라는 파격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당원이라면 계속 그 지역에서 뭐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본 경선 후보 중에 3명은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1명은 반드시 신인으로 돌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4명 중에서 이제 1명은 반드시 정치 신인으로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야당은 거의 밑바닥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황이에요. 이 밑바닥 조직이라는 게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의원들 거의 없습니다.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선거라는 게 위에서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움직여야 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결국은 이거는 시민의 힘에 기대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선거를 할 때 그때 이제 박원순 당시 시장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어요. 그 전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이제 경선을 해서 당시 아시겠지만 추미애, 박영선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박영선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시 경선을 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야권 후보로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어떤 저는 모델을 지금 이번에 가져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틀 속에서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본 경선을 이 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안철수, 금태섭 등등 당 외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게 있지 실제 당원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을 들어와서 무조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경선에서 이제 본 경선에서는 그때 당원 투표도 그것도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물이 없는 데다가 그렇다면 이제 당 외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되는 의미. 그다음에 이제 당 하부 조직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실제 본선과 비슷하게 하려면 결국 이런 방식의 선거, 즉 2단계 선거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100%, 그다음에 정치 신인을 이제 넣는 문제. 이런 물론 뭐 정치 신인이 과연 그 경쟁이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좀 이 우리가 뭐 TV에 보면 주로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지 오디션 않습니까?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를 준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론을 환기시키고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일단은 모델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동원 경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5차례 토론회 하고 시민평가단 1000명이 그거를 이제 그 즉석에서 평가한다 그러는데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사실상 자기 지지자들을 거기다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동원하느냐의 게임으로 전락할 공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걸 관리하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민심을 왜곡시키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런 뭐 문제점까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역량이 있는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상승의 한계가 있는 신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당당하게 종합토론 등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들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 그게 이제 뭐 여성이라는 여성 가산점에 대해서 이제 그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보류했어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나중에 좀 이슈가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원래 당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가산점을 주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아마 이제 결국은 좀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 선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진출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산점을 주는 것이지만, 또 어떤 선거라는 어떤 아주 냉혹한 어떤 그런 경쟁의 장에서 보면 과연 그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선거 어떤 이 입안자들의 판단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해서 비슷비슷하면 여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공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게 본선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있겠냐에 대한 이제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저는 아마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논란 일으키는 부분들이 보면 대부분 여성 장관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예, 그렇게 제가 남녀 판단하시고. 차별 문제를 예, 떠나서 예.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예전에 같이 그저 어떤 소수자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이거 선거권 이런 부분이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어필할 수 어떤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공학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도 아직 그걸 결정 못하고 다음에 미루기로 한 거고 또 예. 여당도 사실 고민일 겁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여성 후보들이 이제 이 선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추행 문제를 했기 때문에 여성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라는 게 또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어떤 프레임으로만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프레임 아닌가. 그 문제는 좀 잊혀져야 되는데 예. 자꾸 그 문제를 상기시켜버리면 더 불리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또 내부적인 논의도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당 내부적인 논란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공천의 과정 속에서 오래전부터 아마 한 2003년도부터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선거에 국한해서만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당원이라든가 당규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규책 사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정해진 당원 당규는 그대로 유지해서 공천을 하는 것이 공당의 어떤 이 공천의 과정이지 예. 그것이 지금의 어떤 선거 국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적용을 하고 저 때는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